오늘 이 깊고 흥미로운 심층 탐구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은 지역교회 선교위원회에서 헌신하고 계시거나 파송교회를 이끄시는 담당 목회자님일 수 있겠죠? 네, 혹은 선교단체의 든든한 행정가이시거나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시는 파송 선교사님이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마 청취자님의 사역 현장이나 교회의 행정 테이블에서 가장 뜨겁고 때로는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문제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이상엽 인터서브 이사님이 발제하신 지역교회와 단체의 협력 가이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라는 자료입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동역이라고 하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인데 실제 선교 현장에서 겪는 리얼리티는 꽤나 뼈아픕니다. 현장의 아적 냉혹한 현실이죠. 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부동산이나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뻥 터졌다고 상상해 보시죠. 파송교회 입장에서는 당장 불거진 이 갈등에 대해 즉각적인 사건 해결이나 빠른 출구 전략을 원하거든요. 반면에 선교단체는 당장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거버넌스와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측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현실, 아마 청취자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사후수습,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터진 후에 개입하는 방식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거요? 네, 파송교회나 단체가 수습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현장에 날아간다고 가정해보죠. 이미 현지인 파트너들과 선교사님 간의 신뢰관계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이미 감정적으로 다 틀어진 후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선교 헌금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도 발생한 후겠죠. 정말 상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사실은 사후에는 파송교회도 선교단체도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손 쓸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명의가 아예 현지인으로 되어 있거나 문서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네요. 네, 이런 소모적인 평행선을 극복하고 단순히 우리 앞으로는 잘 소통해 봅시다 같은 추상적인 다짐을 넘어서는 겁니다. 추상적인 다짐을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아웃풋, 그리고 갈등의 씨앗이 자라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접근법을 청취자님의 손에 확실히 쥐어드리는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와, 구체적인 아웃풋이라는 말이 참 든든하게 들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꼼꼼한 실천을 위한 3단계 협력 체크리스트가 등장하는데요.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취득 시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선교지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현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땅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부지를 계약해놓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일단 매입했습니다. 건축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식의 관행이 알게 모르게 있었잖아요. 그 관행이 시작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현지에서 갑자기 땅값이 폭등한다거나 할 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발제 자료에서는 그 지점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부지를 알아보고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금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최소한의 이해관계자인 파송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거나 도장을 찍기 전부터 미리 합의를 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주도하에 이 막대한 선교 헌금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나 부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적 자산임을 결의서를 통해 명확히 못 박아두는 것이죠. 선 구입 후 통보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공적 자산임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단순히 결의서 한 장 쓴다고 해서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이 다 예방이 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전 승인과 문서화 조치가 불러오는 거시적인 견제 효과입니다. 거시적인 견제 효과요? 단순히 서류 작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군요. 네, 자산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 증명서, 건축 허가서,
각종 계약서 같은 모든 법정 문서의 사본을 파송교회의 행정자산으로 철저히 보관하도록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파송교회 선교위원회와 선교단체 본부가 상호 클라우드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지 명의 등록 형태를 파송 전에 미리 점검하고 훗날 이 자산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그 계획을 사전에 합의하는 이 치밀한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현장에서 무리하게 물여붙일 수 있는 무찌나식 대형 건축 압박이나 교회의 맹목적인 백지 위임을 사전에 강력하게 차단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서류를 상호 클라우드에 영구 보관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오니까 확실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잘 취득하고 나면 안심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사역을 굴러가게 하는 운영이 더 큰 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인 운영 시기로 넘어갑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것으로 파송교회의 역할은 끝나는 걸까요? 이 발제 자료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이메일 정도 주고받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군요. 네, 파송교회가 선교사의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의 핵심 멤버로 직접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역교회 선교위원님들이 다 각자 생업이 있으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그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교회 내에 재정이나 행정 혹은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선교위원을 코디네이터로 특정해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아, 전담 코디네이터를 세우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의 선교위원들이나 담당 목회자는 보통 2년이나 3년 주기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끝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동안의 회의록, 재정 결산, 행정 기록이 후임자에게 단절없이 완벽하게 승계되는 견고한 아카이빙 체계를 파송교회 내부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짚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개인 노트북에 자료가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공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거버넌스의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분기별로 전화 통화하는 건 아닐 테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결국 투명성이 어떻게 선교사 개인을 보호하는가라는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보고가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정기 보고라면 어느 정도 주기가 적당할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연 2회 거버넌스 정기 화상회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 같은 걸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요? 네, 상반기에는 중간 점검 화상회의를 통해 사역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회의록을 남기고요. 하반기에는 정확한 결산 내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파송교회에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죠. 아주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이 운영 단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좌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계좌 분리요? 현지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은행 계좌 하나 여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관철해내야 하는 원칙입니다. 교회가 건축이나 사역을 위해 보낸 공적 자금 계좌와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들어가는 개인 사유재산 계좌가 섞이는 순간 치명적인 비극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돈이 섞이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 분리를 확인하는 절차는 결코 선교사님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죠? 먼 훗날 사역의 열매가 맺혔을 때 불거질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치명적인 오해, 그리고 현지 당국의 세무조사 같은 리스크로부터 선교사님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호하는 방패다. 이건 파송교회와 선교사님 모두 다 꼭 기억해야 할 마인드셋이네요. 자, 이제 3단계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인 이향 및 처분 시기입니다. 네, 사실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험악한 갈등이 터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죠. 맞아요. 선교사님이 30년 가까운 청춘을 다 바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기 직전에 비자 만료나 건강 문제로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현지인에게 도장을 찍어 넘기는 위험천만한 관행들 우리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양이라는 것이 사역의 끝, 즉 은퇴 시점이라는 벼랑 끝에서 일어나는 단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진정한 이양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그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뜰 때부터 이미 사전에 로드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운영 속에서 현지인 리더십과 권한을 조금씩 나누며 현지화해 나가는 기나긴 호흡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공적 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워낙 큰 돈이 오가는 문제라 아주 천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원칙들인가요? 첫째, 절대로 선교사나 현지인 파트너가 임의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지의 공인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장 가치를 산정받아야 합니다. 임의 처분 절대 금지, 공정가치 산정. 두 번째는요? 네, 둘째, 매각 이익의 사유화 엄격 금지입니다. 건물을 팔아서 나온 수익이 선교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선교사 개인의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전환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공적 자산이니까 당연히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 셋째는요? 셋째, 선교적 재투자의 의무화입니다. 처분된 자산은 반드시 현지의 교육, 의료기관 설립이나 건강한 현지교회 지원 등 새로운 선교적 목적에만 100%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100% 재투자군요. 파송교회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파송교회 역할이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들을수록 정말 빈틈이 없는 철저하게 선교사님과 교회를 지켜주는 체크리스트네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3단계 체크리스트도 훌륭하지만 인터서브 재산권위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이 판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핵심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프리컨설팅이라는 제도인데요. 프리컨설팅. 이 맥락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청취자님,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현장에서 갈등이 이미 터진 뒤에 개입하는 사후 수습의 한계를 얘기했었죠. 네, 다 망가진 뒤에 고치려는 문제 해결형 수습이었죠. 그런데 이 프리컨설팅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대형 건축을 앞둔 그 초기에 선교사와 단체의 전문가가 미리 만나서 아예 뼈대를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병이 난 후에 사후 약방문에서 병을 막는 프로젝트 기획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화상회의 한 번 하고 끝나는 단순한 면담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밀도 있는 3회차의 집중 설계 구조로 진행됩니다. 3회차로 나눠서 진행한다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회차는 OT 및 진단입니다. 선교사님이 구상하는 건축 규모나 사역의 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지의 법적 리스크를 철저하게 팩트 체크합니다. 현지의 덥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팩트체크가 필수겠네요. 2회차는요? 2회차는 멤버 초청 단계입니다. 선교사님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파송교회 담당 목회자나 선교위원장 등 미래의 거버넌스를 함께 끌고 갈 멤버들을 초대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교회가 일찍부터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군요. 그럼 대망의 3회차는 뭔가요? 3회차는 로드맵 수립입니다. 법적 문서는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향후 20년 뒤에 이양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당면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거버넌스 로드맵을 완전히 확정짓는 것입니다. 와, 3주에 걸친 거의 전문 컨설팅 펌 수준의 기획이네요. 구체적으로 이 프리컨설팅을 통해서 현지에 어떤 치명적인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지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예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시국의 사례를 보시죠. 시국에서는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서 현지인 파트너의 명의로 건물을 올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네, 보통 믿을 만한 현지 사역자 이름을 빌리죠. 그런데 그 현지 파트너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변심하면 수십억짜리 센터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끔찍하네요. 프리컨설팅이 이걸 어떻게 막아주나요? 프리컨설팅은 이런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차명 등록 대신 현지 법인 설립이나 장기 임대 방식 같은 안전한 우회로를 사전에 설계해 줍니다. 아, 법적으로 안전한 길을 찾아주는 거군요. 네. 또 피국의 사례를 보면 선교적 목적의 카페나 직업훈련원 같은 수익 사업을 시작했다가 현지 세법을 몰라 세금 폭탄을 맞거나 추방당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혼자 열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행정적, 법률적 지뢰들이 너무 많네요. 단체의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차단해주면 선교사님은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교사의 심리적, 행정적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파송교회는 선교 헌금이 투명하고 안전한 법적 시스템 안에서 운영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실한 다중보호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님께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라도 오늘 논의를 들으시면서 아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수증 1원짜리까지 더 깐깐하게 감시해야겠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감시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파송교회의 역할을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재정의 하더라고요. 파송교회는 엑셀표의 숫자나 확인하는 차가운 감시자가 아니라 열악한 선교 현장의 억울한 일에서 선교사를 지켜주는 옹호자이자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서 선교사님을 압박하거나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양하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파송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단체의 책임도 무겁게 다루고 있죠. 네, 진정한 동역을 위해 선교단체는 파트너와 파송교회를 대상으로 재산권, 행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인타운 시스템 같은 정보 고도화 지원도 필수적이죠. 잠깐! 인타운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단체 내부에서 쓰는 보안 클라우드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선교단체 내부에 체계화된 보안 인트라넷이자 정보 포털입니다. 현장의 선교사님, 파송교회, 단체 본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어떤 걸 올리는 거죠? 거버넌스 회의록, 건축 허가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같은 민감한 법적 문서들을 업로드해서 분실 없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네요. 게다가 행정이나 법률에 취약한 선교 파트너들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펠로우나 이사를 현장의 객관적인 코디네이터로 파견해 밀착 지원하는 것까지가 단체의 몫입니다. 교회의 따뜻한 옹호와 단체의 전문적인 시스템 지원, 이 두 기둥이 버텨줄 때 선교사님들이 안심하고 사역하실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오늘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관통하는 이상엽 이사님의 철학적 문장을 인용하며 정리하고 싶습니다. 재산권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는 선교사를 옥죄기 위한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오히려 선교사를 범죄의 유혹과 치명적인 법적 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선교지 재산권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지켜내야 할 거룩한 자산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안전망이다. 감시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룩한 자산이다. 청취자님, 이 문장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두어야 할 명문장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의 고군분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공동체의 지혜로 짐을 나눌 때 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3단계 협력 체크리스트를 청취자님의 교회나 단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장 다음 사역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문금은 공적 자산으로 잘 보호받고 있는가? 우리는 차가운 감시자인가? 따뜻한 옹호자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또 단체가 제공하는 프리 컨설팅 같은 훌륭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 우리는 보통 선교사역이라고 하면 우물을 파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헌신적인 활동들이죠. 하지만 오늘 논의를 되짚어 보십시오. 공적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이양할 때 흉한 이권 다툼 없이 정의롭게 권한을 내려놓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 아,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 어쩌면 그 행정적이고 윤리적인 여정 전체가 말로 하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현지 사회에 더 강력하게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을 보여주는 최고의 선교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사역 테이블 위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투명한 과정 그 자체가 최고의 선교가 될 수 있다.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들, 행정 테이블에서 헌신하시는 청취자님께 오늘 나눈 지혜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